뉴욕 증시 화요일장이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출발은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던 건데 장 마감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낙폭을 꽤 줄였고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패닉 셀링이라기보다는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번 전쟁이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은 나름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망이 여전히 밝은 만큼 큰 리스크에도 많은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해당 사태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그 이슈들과 시그널 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하면서 이뤄낸 결과인데요. 다우존스는 상승 반전에 이르기는 못했습니다. 0.28%가량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장 초반 이렇게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낙폭을 다 회복하면서 오히려 1%가량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아래에서 저 위까지 0.36% 상승으로 지금 화요일장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진 건 러시아가 말하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좀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가능 범위를 넓힌 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한 동시 핵 보복 가능성을 넓혔다라는 겁니다. 핵 공격 가능성에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불안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좀 위험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조금 더 가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낙폭을 대부분 회복한 지수들이 있듯이 트루이스트 최고 투자 전문가는요. 지정학적 이슈들은 분명 리스크지만 패닉 셀링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가 좀 고조된 만큼 변동성 지수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빅스 지수부터 보시죠. 일명 시장의 공포 정도를 나타내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5일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9.5% 상승하면서 16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나름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있기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번 보시죠. 이날 중립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랠리를 펼치면서 욕심 구간으로 들어갔던 이후 굉장히 최근 며칠 동안에 비하면 공포와 탐욕 지수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장 초반에는 좀 놀라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좀 침착함을 되찾으며 나름 차분한 시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장중에 히트맵이 되겠는데요. 실적을 앞둔 엔비디아 그리고 호실적을 기록한 월마트가 쨍한 초록색, 크게 올랐다라는 색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3%대 그리고 엔비디아도 4.72%가량의 오름세를 장중에 보이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월마트가 두 개의 기둥이 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M7 종목들 장중에는 이렇게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밤 사이에 또 4.9%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정말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난 애플 0.1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5% 강세. 구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도 1.5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1%대의 상승, 메타는 또 얼마나 올랐을까요? 메타도 또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테슬라, 이날도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살짝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면서 2%대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다 상승했는데 특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 이슈로 좀 하방 압력을 최근 받았었는데 젠슨 왕 CEO가 블랙웰 온전히 생산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서버 과열 문제를 일축시켰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아무래도 서버 과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먼저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적과 연결해서 엔비디아의 성장 탄력, 상승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알파벳도 좋은 소식 하나 들려왔습니다. 구글이 이 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엔트로픽 2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반독점법에 걸릴 뻔했는데 잘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배런스가 이런 헤드라인을 전했더라고요. 카다시안이 옵티머스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 탄력이 더 더해졌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 옵티머스를 실제로 구동시키고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린 게 테슬라의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재미있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데드라인이었던 월요일 18일을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일단 BDO를 새 감사로 선임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스닥의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상장 폐지 위험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계획서를 지금 나스닥이 승인을 해줘야만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좋았습니다. 식료품 외의 제품 판매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커머스 성장도 좋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하인즈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매출 감소가 여전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일단 한번 살아나면서 31%가량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조금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가량 시간외 거래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마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월마트 호실적에 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하인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1.6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 가지가 이날 있었습니다. 정부효율성위원회가 세금 신고 간편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냐? 지금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건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보도를 하길 국세청이 해당 시스템을 잘 만들고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자원이나 기타 자원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출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H&R 블록 8% 이상 하락했고요. 인투이트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인투이트도 5%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 2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히트맵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방어적인 성격 종목으로 많이 갔을 것 같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뜨듯 미지근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월마트만 좀 강세를 투견하게 드러냈을 뿐 보통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필수 소비재 섹터라던가 통신주 섹터라던가 헬스케어주 섹터들 다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럼 투자자들 어디로 갔느냐? 지금 안전자산으로 다시 러쉬 달려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국채가 되겠죠. 2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동일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3%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국채를 찾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제 금값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 먼저 보면요. 밤 사이에 0.83%가량 오르면서 2,630달러 선으로 훌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WTI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WTI는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밤 사이에 일단 0.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정리했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월가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미국 주식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인 해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나왔던 골드만삭스 쪽의 리포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내년에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의 채권까지도 견조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채권 쪽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다른 시장의 중앙은행도 내년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수익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또 M&A로 채권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다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주식시장은 일부 대형주 집중도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미국 대형주와 중형주의 균형 전략을 취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소형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자 부담이 적어서 대형주보다 성과가 나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최근 미 대선 이후 미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는데 트럼프 2기의 입법 안건인 법인세 인하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놓고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겪었었던 저금리 시대까지 내려가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미국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 증시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건 바로 내일 새벽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3분기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나올 것이다. 가이던스에 부합한다라는 의견들은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4분기는 부진할 수 있다. 가이던스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엔비디아인데요. 일단 월가 쪽에서의 나왔던 보고서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뱅크 캐피탈은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호퍼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4분기 가이던스의 경우 예상치를 소폭 웃돈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 AI 솔루션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중국 안에 H20 제품의 출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AMD의 MI308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또 H200의 출시 연기 등이 이번 3분기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실적에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약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수들을 반영해서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 추정치를 400억 달러에서 377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기존에 0.88달러 제시를 했었는데 0.8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여전히 월가가 제시하고 있는 평균 전망치 매출액인 371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이죠. 0.82달러보다는 소폭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가이던스를 놓고 키뱅크는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여전히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80달러 유지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의 옵션 시장 거래자들은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쪽이든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8% 이상 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락세보다는 상승세로의 변동 가능성을 약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옵션 트레이더들의 예상처럼 8% 이상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나왔었던 그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중 첨단 기술 경쟁을 위해서 뉴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제안이 미국 의회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32개 권고안을 제시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원회는 의회가 행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산업용 기계, 또 사물 인터넷, 가전과 중국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기구로 확대할 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해당 규정을 다른 제품에도 적용해라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서 특정 기술과 서비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금지 대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격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 제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 한도가 800달러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해당 규정 또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테무나 쉬인처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서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막아서기 위한 미국의 조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자리가 다소 불안하다라는 시각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도 오는 26년도까지 첨단 칩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7나노 칩의 확보도 조만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그리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쪽에 엄청난 지지와 R&D 예산까지 받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이번 뉴 맨하튼 프로젝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어떠한 변수로 자리매김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실제적인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위치에 올라가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밤 또 추가적인 전쟁 확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자산들의 변동성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사례가 간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무기는 바로 미국에서 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크스로 결국 러시아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천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 일로에 접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서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서 우크라이나도 핵 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해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되겠고요.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 핵탄두의 88%를 보유한 핵 보유국인데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안전 자산으로 현재 수요와 이 심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옮기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간밤 뉴욕 증시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반대로 금시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준으로 금 선물가가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자산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죠. 이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칭 자산으로 애초에 탄생을 한 코인이기 때문에 간밤 비트코인을 해당 이슈에 오히려 힘을 입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6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94,0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91,900달러 선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해줬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던 사례들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해칭, 안전 자산이라는 가치에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두면서 가격 상승이 나오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검증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각별히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3 아마존입니다. 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던 그 3인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와 머스크, 데이나 화이트, 백사장이라고 불리는, 물론 UFC가 데이나 화이트 건 아닙니다. 약간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얼굴 마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얼굴 마담의 자산만 몇 조예요. 자,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가서 참여를 했고 존 존스 선수랑 악수도 했죠. 깜짝 방문이었죠. 원래 UFC가 너무나 잔인해서 그게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거잖아요. 맨날 어렸을 때 우리 싸우던 거 있잖아요. 태권도 선수랑 유도 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해가지고 야 유도가 이기지, 야 태권도가 이기지, 야 나 가라데가 이긴다. 그거 말만 했던 거 현실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규칙도 없고 이틀인가 3일 안에 지금 경기가 다 끝나가지고 다 막 관절 다 꺾이고 주짓수 당해가지고 막 거의 그대로 은퇴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이제 제도권으로 들여오고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세우면서 폭발했죠. 근데 어쨌든 그 현장에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갔죠. 근데 지금 잠시 뒤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시에 스페이스X에, 물론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CEO이기 때문에 항상 귀추가 주목되는 회사죠. 언젠가 상장을 할 테고. 근데 스타쉽, 스페이스X의 6번째 시험 발사, 지금 스타쉽의 시험 발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거는 예고하고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시에 X를 통해서 생중계를 또 스페이스X가 때리니까요.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코멘트가 나올지 상당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자, 아마존입니다. 자, 오늘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야, 월마트는 또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게 이마트냐 월마트냐 한 글자 타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자, 월마트랑 아마존, 누구는 이 둘을 경쟁 상대라고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요. 아마존의 시작이 상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마존과 월마트 두 모델 다 죽은 모델이 없죠. 미국은 지금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존을 온라인 상점에서 시작한 온라인의 대왕, 오프라인의 대왕은 월마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지금 만나는 어떤 접점의 시대잖아요. 옴니 세대, 옴니의 세대잖아요. 옴니 채널의 세대. 근데 지금 두 채널 다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널의 대부가 다 망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망하지가 않았을까? 둘 다 아마존이든 오프라인의 강자인 월마트든 어디선가 붙어서 터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97년에 상장되었을 때 이때 아마존은 뭐였죠? 이때 아마존은 그냥 서점이었거든요. 서점, 책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서점이었죠. 지금처럼 아마존에 들어가서 뭐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라오잖아요. 아마존에서 파는 정말 신기한 물건들. 그렇죠? 집안에 하나 들이면은 정말 와, 저거 너무 신기할 것 같다. 그런 것들 계속 뜨는데 그런 거 하나도 팔지 않고 오로지 책만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때의 모든 이익은 책에서 나왔고. 그런데 지금 IPO를 할 당시 97년과 지금 2021년도, 2024년도 3년이 더 지났지만 이 당시의 구조 변화를 그대로 일단 이어오고 있죠. 지금은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일단 컨서머 프로덕트 앤 서비스,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처음에 아마존이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로 시작했던 그 부분도 당연히 커졌어요. 지금 거기가 407.6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고 62.2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자, 이게
합쳐져서 469.8 빌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창출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모출은 2021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으니까 이건 당연히 적겠지만 이 구조를 보면 그게 포인트죠. 지금 아마존 ABS,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홀푸즈,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아마존 프레쉬, 이건 프레쉬인데 아마존 프레쉬 및 홀푸즈라는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월마트랑 붙는 그 지점이죠. 근데 누구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전히 지금 구조가 많이 변했으나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매출. 이게 영업이익으로 가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월등히 많이 법니다만 순이익은 이게 월등이에요. 이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어쨌든 매출 비중이 아직도 이만큼이 크죠. 소매 판매 업체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분명히 맞부딪힐 텐데 아마존 프레쉬, 홀푸즈랑 당연히 식료품을 파는 월마트랑 맞부딪힐 텐데 아마존도 죽지 않았고 월마트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재밌는 미드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넷플릭스를 많이 보니까 뭐 지금 지무비라던가 아니면 어퍼컷이라던가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드 소개해 주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모델로 해서 쿠팡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쿠팡 플레이를 끼워 넣어서. 그래서 어쨌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겠죠. 여기서 그로스 프로핏, 여기에 조금씩 하나씩 떼는 거죠. 그로스 프로핏, 그다음에 오퍼레잉 프로핏, 프리텍스 프로핏, 넷 프로핏 이렇게 조금씩 제해 가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뭐 비용을 제거하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또 제거하면 순이익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갈래에서 이 부분부터 바뀌는 거죠. 매출에서는 소매 판매가 월등하나, 그렇죠? 지금 차이가 아마존 웹 서비스 62.2 빌리언 달러에 비해서 지금 거의 7배 수준이잖아요. 매출은 7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이익단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됩니다. 그렇죠? 역전이 돼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역전이 돼서 지금 예를 들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74%의 영업이익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소매 판매의 7분의 1인데 영업이익은 이게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이 1997년에 IPO할 당시에 책 팔던 회사였던 게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지금은 클라우딩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변신했죠. 뒤로 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20위 매출을 많이 올리는 상위 20위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자, 1위는 당연히 월마트입니다.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인의 90%가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미국인들은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리에 정말 촘촘히 다 박혀 있는 것이죠. 매달 방문객 수만 2억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이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품군을 출시해서 그거를 디지털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미국인의 약 90%가 월마트 매장에 1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개 매장을 또 오픈할 예정. 그러니까 월마트는 지금 공룡의 지위를 누리려고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90%가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하고 나머지는 캐나다겠죠. 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위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이 아까 영업이익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대부분 나오나 매출 비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소매 판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순위로 20위를 가리면은 아마존이 무려 2위에 오르는 거예요. 코스트코조차도 아마존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소매 판매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커져버린 상태고 그리고 특히 얘는 강점이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이커머스 매출의 40.4%를 올해 차지할 예정. 그러니까 온라인을 거의 10분의 4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마존 홀푸즈의 자회사 아마존 고랑 아마존 프레쉬 매장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마트랑 코스트코랑 부딪히는 게 있으나 컨셉이 다르고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고객이 겹치지 않는 거다. 코스트코, 월마트,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계층과 엄청나게 다양한 소비층과 연령층 전부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미국은 골고루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의 무려 80%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보셨죠. 애플은 아이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해서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왔는데 인터넷 시대의 1세대 인터넷 시대의 왕자가 죽지 않고 모바일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았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있었죠? 애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속한 대부분의 기업은 뭐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고 그거를 지금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전부. 모델이 다 똑같아요. 그쪽에 올인한 회사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섹터인지 분류할 필요가 없이 공통점을 묶으면은 전부 다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뒤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로 시작했고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죠. 근데 오늘날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이 멤버의 어떤 능력치 포인트는 전부 그거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그리고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아직도 소매 판매가 월등하죠. 지금 보시면은 469.8 빌리언 달러 중에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7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었죠, 아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팅 프로피트로 오면은 완전 바뀝니다. 74대 26으로 바뀌어 버리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74고 나머지 커머스 부분이 2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많이 남는 거죠. 소매 판매에서 아무리 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까 말하면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의 오프라인 서비스, 스토어 이런 것들이 골고루 구성돼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그냥 공룡과 공룡이 살아남아서 그대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캐시카우인 거죠. 캐시카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거 지금 분류해 놓은 거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변한 지금 추세입니다. 2018, 19, 20, 21 진행될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58, 63, 59, 74.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매출을 올리는 거는 커머스지만 영업이익 대부분,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대부분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랬죠. 다 애저가 돈 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씬에서 순위입니다, 또. 아까 소매 판매에서 순위는 월마트가 1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2위, 코스트코가 3위, 그 밑에 다른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번엔 이 부분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아마존 서비스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1등이죠. 이러니까 소매 기업이 아닌 거죠.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IT 기업이고 33%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1이네요. 둘이 합치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자, 구글 이제 할 거지만 알파벳이 10%,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6%, IBM 클라우드가 4%, 세일즈포스가 3%, 텐센트 클라우드,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있고요. 아더가 18%입니다. 결국에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이 세 개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뭐 때문에 여기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 있나요? 다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구독으로 제공하며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여러 가지 기업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갖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애플하고 테슬라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장사를 처음 시작했던, 전기차로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도서로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컴퓨터 운영체제로 장사를 시작했던, 결국에 지금 다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 있는 이 유지하고 있는 이 근간은 전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랑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주력이라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다 똑같습니다, 모델이. 자, 그리고 이 고객들이에요. 넷플릭스, 트위치,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이게 아마존 웹서비스 고객입니다. 페이스북, 터너방송, BBC, 바이두, ESPN, 어도브, 트위터, 지금 X. 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클라우딩 컴퓨팅을 구독으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쓰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고 있다. 월 결제액입니다. 밀리언 달러예요. 자, 이게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서점 회사도 아니고요. 슈퍼마켓도 아니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 데이터 센터 양입니다. 이제 그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걸 저장해 놓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겠죠. 물론 그 데이터 센터에 두뇌를 하는 엔비디아가 그래서 뜬 거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 수치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300.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215, 구글이 25, 메타가 24, 애플도. 결국 애플도 핸드폰 장사로 시작했지만 컴퓨터랑 핸드폰 장사로 시작했지만 애플도 데이터 센터 지금 미친 듯이 핸드폰 팔아서 짓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의 경쟁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전부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해 있는 회사들 다 데이터 센터 지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두뇌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지금 완전히 저기가 난 거예요. 완전 대목을 맞이한 거죠.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서비스. 지금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1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위였죠. 데이터 센서 숫자에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아마존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둘 다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 여기서 지금 자웅을 겨루는 투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애플 이렇게 순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자, 뒤로 가겠습니다. 누가 데이터 센터 많이 확보하느냐 싸움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두 아까 보시다시피 방송사건, 뭐건, 관공서건 다 빌려주거든요. 데이터 센터 있는 데가 저 회사들밖에 없어요. 저 회사들한테 돈 내고 거의 빌려 써야 됩니다. 몇 평 빌려줘 해가지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인 거죠. 땅 놓고 돈 먹기. 자, 지금 17.31%만 오르면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239.102 컨센서스 에버리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의견이죠. 자, 의견이 무려 45개가 있는데 45개에서 44개가 바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세 의견이죠. 스트롱 바입니다. 단 하나 있는 것도 홀드예요. 대단합니다. 보우먼 이사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주봉 월봉을 볼까요? 자, 다 뚫었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없죠? 저쪽 있는 2022년 고점과 2024년도 이번 연도의 고점까지 뚫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 보세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몰려 있었죠. 2021년과 2022년에 이 매물, 2년짜리 매물이 몰려 있었죠. 그 매물을 소화하려고 지금
이번 연도에 6, 7개월 넘죠. 거의 7, 8개월을 끈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 갭이 떠버렸잖아요. 또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버린 거죠, 이거. 끝도 없습니다. 아마존은 또 열렸어요, 하늘이.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거를 서점업체나 슈퍼마켓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숲속 작은 시골 상점을 운영하는 대형 코끼리. 이제 엔비디아가 옵니다. 현지 시간 기준 20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데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11월 초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발표되고 실제로 편입되기 전까지 주가 랠리를 보이다가 그 이후 주춤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사이에는 4%대 5%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힘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다 엎친 격으로 블랙웰에 대한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죠. 블랙웰 괜찮니?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디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시발점이었습니다.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사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로 시장이 불안함을 느꼈었죠. 과열되는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바로 관련 컨퍼런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블랙웰 온전히 생산 중에 있다라면서 과열 이슈를 일축시키는 모습들 나타냈었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일단 급한 이슈들은 좀 해결하고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블랙웰 잘 나와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임박한 가운데 전망은 이렇습니다. 매출은 331억 달러가 전망이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자 1년 전에 약 2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174억 달러로 전분기에는 166억 달러, 이것보다 더 높고 그리고 1년 전에 약 2배인 그런 수치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젠슨 황 CEO 블랙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괜찮아야 되는 게 블랙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대한 블랙웰의 매출이 약 4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회계연도 매출은 630억 달러가 가이던스로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월가죠. 이번 회계연도보다 최소 16배 정도는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 반응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저의 일부 프리뷰 차원에서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본 것 같은데요. 그 가동 이후 블랙웰은 꽤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능이 나쁘지 않음을 시사했죠. 이렇게 거대한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만큼 블랙웰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도 당연히 엔비디아가 잘 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옵션 거래 시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손바뀜이 일어난 옵션 프리미엄의 가치가 엔비디아만 홀로 5천억 달러가 달합니다. 메타, 애플, AMD, 아마존, 알파벳, 인텔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에 못 미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옵션이란 일단 만료일 전에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수가 콜옵션, 매도가 풋옵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프리미엄이란 그 해당 옵션을 매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결국 주가가 그만큼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옵션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콜옵션 거래 현황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142달러에 매수하고 싶은 거래를 그 권리를 얼마에 살 것인가 봤더니요. 지금 8달러 정도의 그 권리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달러 그 이상까지 가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옵션 중 하나가 바로 여기 1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보니까 4.2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4.25달러 그 이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말이죠. 과거에도 2차례 정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모두 다 꽤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2차례 주가가 2.46% 그리고 6%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잘 나와야겠지만 가이던스까지도 정말 잘 나와주는 그런 정말 삼박자가 잘 맞는 그런 실적이 공개가 돼야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월가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4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9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64.29달러로 지금으로부터 약 12.39%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내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입어야 지금 옵션이나 다른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의 웃음꽃이 필 것 같은데요. 힘을 내요, 엔비디아. 내일 우리 마켓 시그널에서는 엔비디아 실적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현재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코스피 잠깐 파란불을 켜기도 했죠. 요즘 들어서 자꾸 오후 시간대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포착이 되곤 합니다. 어제도 2시 이후로 잠깐 하락권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던 코스피인데요. 어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2,470선에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의 자사주 휴가가 벌써 끝난 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만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 안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의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에 힘을 실었던 것은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큰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케네디가 임명이 됐는데 백신 회의론자이니만큼 최근 미국 안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에 나오는 부분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도 부담
마감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어야만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의 기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을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루닛과 리가켄바이오를 담았습니다. 최근 의료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어제장에서도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만큼 많은 관심을 줬었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원전 쪽으로 말 그대로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섹터도 굉장히 골고루 분산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어제 안착했던 종목들 두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이 국제 유가 급등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셰일가스나 원전 쪽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S&T 에너지 그 전장에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었는데 어제장에서도 10% 넘게 올랐고요. BHI 또한 1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간밤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관련 섹터 안에서의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럼 섹터와 이슈 단에서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과 대마 의료 AI 시장에서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의 추가적인 수혜주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속해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어제는 또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을 공유를 했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됐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이날장에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2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로봇 시장 또한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주들의 변동성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마 쪽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는 이 해리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불려왔죠. 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2기 내각 구성을 하면서 임명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대마와 관련돼서 굉장히 친 마리화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여러 명 지명이 되면서 기존에는 해리스 수혜주였지만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맷 게이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이 두 인물 모두 친 마리화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먼저 가격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바이오 어제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자, 그리고 의료 AI는 이틀 연속으로 섹터 단 안에서의 연속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는 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죠. 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 AI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러 비난도 많이 받고 시장에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해당 코멘트 하나로 어제 의료 AI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요. 그 전전날에 루닛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전날에는 이제 뷰노의 FDA 승인 소식도 있었죠. 개별주 위주로의 이슈들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작은 불씨를 또 큰 불화산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실버셀스케어가 16% 넘게 올랐고요. 딥노이드와 JLK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면서 이 AI 의료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엔터 쪽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내년 되면은 엔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완전체가 내년에 컴백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연차가 적은 이 아이돌들 또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확실한 업황 개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국내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 테마죠. 원전 또한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수혜주들의 상승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섹터들이 예전에는 뭐 로봇이나 방산 그리고 여러 우주항공과 같은 특징 섹터에만 몰려 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소형 테마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이슈들과 또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방산 관련해서의 이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의 장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이 됐고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맞불로 러시아에서는 핵교리 수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낮춘 건데요. 지금까지는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끼리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핵 보유국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비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수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도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뭐 공기호흡기나 방독면을 만들고 있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방산업체로 한일 단조가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최근 방산 관련주들 약간의 좀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슈일지 오늘 점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소식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원택이 베인케어 미국 FDA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에스테틱 라인으로는 올리지오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료용 라인으로는 베인케어가 있는데 처진 정맥의 레이저를 방사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하지 정맥류 수술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FDA 허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는 바로 주가 반영이 됐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주요 경제 일정들 점검을 해보시면은 뭐 여러 의원들의 발언도 같이 준비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S&P에서 발표를 하는 여러 경제 지표들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의 이슈들, 변화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상황까지의 변동성은 이데일리 TV와 같이 계속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하락폭도 꽤 컸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감 혼조세로 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면서 각각 1%대 그리고 0.4%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우지수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만 0.28%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했는지 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1000일째가 되던 어제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한
동시 핵 보복 가능성을 넓힌 겁니다. 핵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도 좀 시장에 우려스러웠지만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로 처음으로 미국 미사일을 통해 발사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 부분 침착함을 되찾으면서 회복하려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정학적 이슈들은 분명 리스크지만 패닉셀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월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러면 빅테크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빅테크 대체로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M7은 다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히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4.9%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가져다 줬고요. 알파벳도 반독 시험 이슈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1.61% 강세였습니다. 테슬라 장중에 살짝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힘을 내면서 2%대 상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밤 사이에는 지금 베런스가 킴 카다시안이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영상을 긍정적으로 라이브에 올리면서 영향이 간 것 같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하다 보니까 시장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 있었을 텐데요.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밤 사이에 4.62%가량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이내 좀 침착함을 찾는 그런 모습들 나타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면 공포로 좀 쏠릴 법했는데 계속해서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커지면서 금 가격 0.8%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해드렸던 대로 나름 차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차트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등했다가 이내에 그래도 조금 침착함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최근 며칠간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중립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찾아가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기가 높았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라는 해석이 될 텐데요. 하루 동안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장 시작과 함께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국채 많이 찾았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오름세를 꾸준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도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은 또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위험 자산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빅테크 M7 종목들은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여기 월마트와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분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월마트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하자 3%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3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왜 올랐나 이유를 살펴보면요. 블랙웰 과열 이슈가 좀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이 온전히 생산되고 있다면서 서버 과열 이슈를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자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벳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영국의 경쟁 당국이 구글의 엔트로픽이 20억 달러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에 걸려 있었는데 무난히 잘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압력을 받았고 테슬라 말씀드렸던 대로 한 인플루언서가 옵티머스 관련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 공유를 하면서 주가 또 추가적인 훈풍을 작용했다라는 재밌는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볼까요? 이제 엔비디아 데이 실적 발표가 정말 임박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1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블랙웰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큽니다. 이번 회계연도 매출이 약 블랙웰에서만 4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가이던스로는 지금 월가에서 매출 63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16배나 더 강한 매출이 블랙웰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월가의 전망, 기대들이 실적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슈마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상장 폐지를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밤사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31%대가량의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밤사이 말고도 최근에 이렇게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시 힘을 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급한 불을 껐나 보니까요. 미국 회계 컨설팅 업체 BDO를 감사로 새로 선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연리의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내년 2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출한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씨만 살아난 것이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젠슨 왕 CEO 블랙웰 온전히 생산 중이라면서 서버 과열 문제 일축시켰고 실적 발표 임박했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강했는데요. 과연 이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상승 동력이 좀 약했습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고 또 전장에서 로봇주 강했죠. 그런데 밤사이에도 또 옵티머스 관련 헤드라인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올라왔던 만큼 로봇주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3면을 털어서 이 코스닥 시장을 좀 집중 분석을 하고 코스닥 시장의 현재 부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는 그런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면 톱기사부터 보면 코스닥 관련돼서 자금 조달 맡기고 좀비 기업 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올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높습니다. 올 들어서만 이제 20%가 넘게 떨어질 정도로 코스닥 시장은 주시장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인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들 정도의 상황을 좀 계속해서 좀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4조 정도, 15조 가까이 거래되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엊그제죠. 11월 19일 현재 7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더 밑으로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들 정도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즉 코스닥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데일리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그런 상장사들이 시장에 별로 없고 문제가 많은 기업들, 한계 기업들,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시장의 건강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거래 정지된 곳이 100곳에 달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 상장 폐지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희망고문만 당하다 결국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올 들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게 13개나 39개나 되는데 이들 중 13%가 또 무증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스닥의 사례를 좀 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상장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좀 쉽다, 간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장 폐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기업들도 상장하는 기업도 수백 군데지만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아서 나스닥 상장사들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상장사들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매년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량 부담만 늘어나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이런 건강함이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면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 유상증자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얘기는 저도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분명히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안 좋은 게 유상증자도 많이 할 뿐더러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투자 자금 마련이라 이런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체 유상증자의 절반 이상이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즉 주주들의 자금을 털어서 회사를 꾸역꾸역 이게 이어가는 이런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시총 1,000억 미만의 작은 상장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의 투자를 또 코스닥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손실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건전성을 빨리 좀 개선하기 위한 이런 신속 퇴출 방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서 또 양질의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혹시라도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난이 일시적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 부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데일리가 좀 꼬집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트럼프 이제 2기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된 게 11월 초였죠. 11월 초면 보통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내년도 경영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뭐 휴가 갈 건 휴가 가고 뭐 이런 식이 보통 일반적인 루틴인데 올해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다르죠. 물론 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갔어야 되고 11월 초에 돼서야 미국의 이 가장 큰 이슈, 즉 대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경영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던 경영 계획을 좀 서둘러서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기업들인 주력 분야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쪽 이런 업종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미국에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백지화,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다시 좀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대한 북미 공장에 대한 투자를 특히 더 강화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 HEV 차량의 북미 생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 부분도 트럼프의 어떤 그런 IRA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전기차 부분을 그냥 전기차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EREV라고 그래서 주행거리 연장용 전기차 생산을 좀 집중하겠다. 이 생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그 생산도 역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북미 공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현대차 이 전체 CEO를 바꿨죠. 근데 바꾼 사람이 호세 무뇨스라고 하는 북미 판매법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법인의 CEO를 현대차 전체 CEO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어쨌든 생존을, 그러니까 결판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사에서도 그렇게 현대차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업계나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부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우려를 많이 좀 낳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계획을 좀 축소를 해서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공장의 생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제 공장을 완공을 해서죠. 그런 쪽으로 좀 신중한 입장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반면에 기존에 있던 투자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미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것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탈출 부분, 중국의 엑시트를 상당히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중국 법인을 모두 매각하는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중국의 스테인리스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현재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증권면으로 좀 가보면은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ETF 상품의 수익률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상품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12%. 이제 지수보다는 나은데 수익률이 좋지 않죠. 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해외 주식형 ETF 상품은 무려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30%의 수익률을 낸다는 건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ETF 상품에서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연초 대비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과 설정액 상황들 나오고 있죠. 설정액도 보면 국내 주식형은 3조 4천억밖에 안 늘어나는데 해외 주식형 ETF 상품에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설정액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좀 오른쪽에 올해 지수 증감률 표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코스닥이 무려 20%가 넘죠. 반면에 나스닥은 25%, S&P 500은 23%나 올해 지수가 현재 장이 다 끝나지도 않은 올해 장이 끝나지 않는데 이렇게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다우도 좀 떨어진다 해도 15%나 되고요. 일본도 14%, 중국도 11%나 급등했고 니프티 50은 이제 인도 지수 얘기인데 인도도 8%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에 떨어져서 저 정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국내 주식형 펀드와 그러니까 주식형 ETF 상품과 미국에 투자한 ETF 상품들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심각하다. 그럼 전혀 답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출시하는 ETF 상품들 중에서도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상당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상품은 70%까지 수익률이 나올 정도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결국은 될 상품들 중심으로 ETF 상품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 수익률 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자동차주 얘기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동차주들도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IRA 등등등 해서 뭔가 미국에서 기대를 갖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뭔가 이런 계산에 좀 여러 가지 셈법에 좀 꼬임이 발생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한번 볼까요?
11월 달, 이번 달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추이를 보면 주 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좀 빠져서 현대차 같은 경우 19만 원대 중반, 기아 같은 경우 8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게요. 지금 이제 2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현대차도 21만 원대 중반, 기아차도 9만 원대 중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올 상반기 때 그렇게 근 30만 원 육박할 때까지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악재로서의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는 건데요. 결국은 앞서 현대차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경영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주가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좀 CEO까지 바꿀 정도로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의 어떤 그런 경영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현대차 기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감보다는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는 정도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기사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미국 시장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문제 어떤 이슈들이죠.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 테슬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사실은 최근에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은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국에서 물론 제공한 거겠습니다만 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쎄한 것 같은데 또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은 1%가 넘게 오르고 해서 오늘 뉴욕 시장은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북한하고도 접해 있고 그렇죠.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전쟁 이슈들이 발발이 되게 되면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증폭을 시키고 네,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투자자분들이 우려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쟁 이슈들을 바라볼 때 일단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이란 쪽의 그런 정세들을 지켜보면서 유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렇죠. 많이 확인을 해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내일 있을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런 우려감들을 상당히 이제 좀 제한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유가가 시장에 특히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해서 유가가 3, 4%, 4, 5% 뛰었다 그러면 뉴욕 시장도 그 영향을 꽤 받았던 적이 많은데 요즘에는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하고 가스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된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유가와 관련돼서는 민감도가 옛날보다 떨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영향력을 평가하실 때 예전 같은 그런 생각으로 관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좀 최 대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네.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네. 블랙엘 뭐 발열 문제 이런 소위 말하는 악재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제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왔고. 시장에 그 이야기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잘 이제 해소가 되고 네.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요인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스티플 파이낸셜이라고 그 증권사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지금은 180달러로 상향하는 또 그런 올렸네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런 흐름들이 내일 그 있을 그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올해 그 3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뭐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성장한 331억 달러. 그리고 매 그 분기마다 이제 지금 8분기 연속해서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2분기 실적서부터는 이제 한 80% 정도 그렇죠. 성장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이상을 써 내려오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맞습니다. 됐었던 예. 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그런 그 성장률이 80%로 줄어든다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주가를 뭐 하락시켜야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뭐 수정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초에는 50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50달러요? 네, 50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뭐 148달러까지 거의 3배까지 올랐고 뭐 수익률로 측면에서는 한 200% 정도 이상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을 주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블랙엘 로이즈 나온 것도 시장에서 이렇게 이를테면은 지난 6월, 7월 그때만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그걸 이제 좀 뛰어넘는 덮어버리고 것 같습니다. 있다. 그렇게 좀 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뭐 엔비디아는 일단 3분기 실적까지도 순항을 한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돼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사실 트럼프가 되고 난 그게 일단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효율부 장관 내정이 네. 되고 머스크가 과연 지금의 어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전반적인 현재 빅테크 중심의 이런 시장 흐름이 머스크가 도움이 될 거냐 네. 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거냐. 예를 특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머스크가 오픈 AI 창립할 때도 이제 창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나왔던 이유가 지금 AI 기술 개발이 이제 좀 이해 타산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굉장히 윤리적으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왔었던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AI 쪽을 좀 규제를 세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술 중심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률을 이끌고 그렇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효율화 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해서 그 시장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한하고 어떤 부분을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니까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그 측면들을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 쪽에 두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런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에 대한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뭐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기대감까지 좀 내포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장은 내년에도 순항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장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갈 거다.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뭐 수십 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 한국 시장은 더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뭐 미국 시장을 저희들이 뭐 섣부르게 걱정한다거나 그런 우려감을 갖는 것은 뭐 불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도 보면 요즘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좀 그 고평가 수준, 그러니까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과매수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일부는 또 좀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또 지적으로 우려를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맞습니다. 이게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시장이 좀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네. 나면 미리 오늘 이제 그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이제 판매량이 저조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가 그런 그 주가의 고평가 논란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쵸, 그런 그쵸.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조정을 또 잘 이용하면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또 맞물려서 테슬라까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가는데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 예상대로 잘 나왔다. 네.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뭐 차치하고 국내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종목. 관련주들 문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국내 네. 관련주들 상황들 이 부분들도 좀 네. 같이 맞물려서 대표님이 좀 판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 하면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미국 시장에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주만 한국 시장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뭐 일각에서는 그 두 섹터들 그 섹터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 중심의 매매가 아니면 네.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예.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를 주시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런 뭐 관련주들이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어제도 그 트럼프 정부에서 뭐 마리화나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이제 뭐 많이 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 뭐 우리바이오 이런 예. 회사들이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그것도 크게 보면 규제 완화의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우리가 있지만 한국 정책보다는 이제 앞으로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뭐 맞습니다. 네. 그런 심지어는 뭐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재무장관 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네. 참 이제는 정말 정책
수혜 관련된 부분도 국내 향이 아니라 미국 네. 향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그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도 국내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뭐 최근에는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받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는 더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수혜 업종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좀 네. 보시는 분야 좀 더 나는 네. 뭐 다 괜찮은 일테면 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업종이 조선 뭐 방산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뭐 이렇게들 쭉 이렇게 요즘에 네. 나오잖아요. 그 업종 종목들이 좀 최근에 주가도 좋고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네. 성장성을 좀 보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저는 AI 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게 되면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로봇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그런 생산을 중국에서 가장 그런 그렇죠. 제조업을 그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생산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뭐 그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그런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위탁 생산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뭐 7시에 오전 7시에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스타쉽 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행이 됐군요. 네, 7시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예. 그래서 발사는 성공을 했지만 회수에는 실패했다는 그런 이번에는? 기사를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보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발사된 그 스타쉽에는 팔콘 헤비라고 하는 그런 발사체가 탑재가 됐는데 네. 기존에 그 회수가 됐었던 로켓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이 사용이 됐었던 네. 거고 이번에 발사된 그 팔콘 헤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그런 그 발사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회수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이런 그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도 이런 그 K 발사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대기업으로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사일 발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발사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겠네요. 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술을 네. 갖고 있으니까. 네, 소형 기업으로는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뭐 지난해 이제 상장이 된 그런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스페이스 이 회사는 네. 이제 상장을 한 회사니까 아무래도 네.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거고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큰 발사체를 네. 이제 담당을 하고 네. 이노스페이스는 그보다 좀 작은 네. 발사체를 지금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소형 발사체 시장이 지금 그 스페이스X에서도 그 위성 인터넷 사업 부분인 스타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타링크가 이 소형 궤도 위성을 맞아요. 다 네. 발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수백 개의 그런 위성들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뭐 42,000개까지인가 쏘아 올리겠다고 네, 향후에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소형 발사체 시장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네. 따라서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2022년도에 22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도에는 3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면 내후년인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많이 성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발사를
지금 이 회사가 이노스페이스라는 이 회사가 하고 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기간은 2025년 내년이네요. 내년도 네. 3월달에 이제 시험 발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2026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당장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실적을 내고 있기보다는 그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좀 화면에 투자 포인트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하이브리드랑은 다를 네. 것 같아서 좀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이제 액체 로켓하고 예, 그리고 그 액체 로켓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고 뭐 소형화할 수 있는 고체 로켓 이렇게 두 가지로 연료 얘기군요. 예,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액체 로켓을 가지고서 액체 연료를 가지고서 로켓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액체 로켓으로 큰 폭발력을 가지고서 쏘아 올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성이 있는 고체 로켓으로 2단 로켓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장점이 아까 화면에서 네. 나온 것처럼 폭발력이 폭발력이 안정성이 줄어든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싸거든요. 싸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발사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위성 쏴줘 하고 이제 이노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죠. 발제를 하고 네. 이노스페이스가 알아서 하고 발사를 할 때 그 네. 비용이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면 비용도 줄고 네. 폭발 위험이라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실패할 위험이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네. 높고. 그럼 이제 국내에서 이노스페이스만 이런 소형 로켓을 좀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 회사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예. 이런 발사체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어쨌든 이 우주항공 쪽 이쪽 그러니까 로켓 발사, 그러니까 우주선 발사 쪽 이쪽은 아직은 우리는 아직은 초창기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30년 정도가 되면 뭐 달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아르테미스 뭐 계획인가 프로젝트인가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제적으로 그런 그 체감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이 우주항공 분야가 아직 좀 발전이 좀 더디죠. 빨리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만 사실은 또 관련돼서 우리가 또 그런 주변 기술 이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맘먹으면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 시장 관련돼서 시장이 지금 어쨌든 어제 조금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대표님 요즘에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는 하는데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그런 그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예. 매입 소각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라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펀더멘탈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네. 차라리 그 자사주를 살 돈으로 뭐 어떤 진짜 괜찮은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을 다른 쪽으로 보여줬으면 시장에서는 더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약간은 좀 위봉책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을 필두로 한 그런 그 안정적인 성격의 그런 자금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기는 하지만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인들의 호응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연말로 갈수록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서 시장에 그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이제 또 쏠림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맞아요.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뭐 투자자라면 그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나라의 투자의 어떤 그런 그 종목들을 찾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네. 지금 연말까지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추가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오히려. 어떤 스터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표님 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네. 해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내년도 투자 전략 짜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시장 얘기,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